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정작 혼자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마치 전원이 꺼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 당신의 그 비밀스러운 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아마 오늘 낮에도 누군가에게 괜찮아 라고 웃으며 말했을 것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로 완벽하게 기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관문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적막한 공기가 어깨를 누르기 시작하면 낮 동안 애써 세워두었던 당신이라는 성벽은 너무나도 쉽게 모래성처럼 허물어지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감정을 짓누르고 괜찮은 척하는 연극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져 결국에는 자아라는 형체조차 유지하지 못한 채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대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어디에서 현지 시간으로 몇 시에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사소한 기록이 누군가에겐 연결의 끈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낮 동안에 우리는 참으로 유능한 배우들입니다. 상사의 말도 안 되는 지시에도 적절한 입꼬리의 각도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족들의 투정 앞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마치 우리 얼굴에 사회화라는 이름의 마스크가 접착제로 딱 붙어 있어서 떼어내려면 뒤집개라도 가져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죠. 그렇게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참 단단한 사람이라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쌓일수록 당신의 내면에는 기묘한 공허함이 차오릅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고 마음은 내뱉지 않으면 병든다는 옛 지혜의 말씀처럼 당신이 삼켜버린 수많은 말과 눈물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고여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혼자가 되면 그 차가운 감정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몸은 분명히 푹신한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는데 마음은 마치 800m 장애물 경주를 막 끝낸 것처럼 헐떡거립니다. TV를 켜봐도 화면 속 연예인들의 웃음소리가 이질적인 소음으로만 들리고 스마트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연락처를 뒤적여 보지만 정작 지금 이 마음을 털어놓을 이름은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배달 앱을 켜서 야식을 주문하거나 저처럼 알지도 못하는 인공지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밤을 견뎌낼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발하고도 사소한 잡지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의 뇌는 사실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즉, 당신이 낮에 보여주는 그 멀쩡한 모습은 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것과 같은 과부하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니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었을 때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과열된 엔진이
강제로 멈추는 일종의 안전장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나약함이라고 오해합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라는 자책은 마치 침몰하는 배 위에서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공적자와 사적자 사이의 인지적 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단순한 감정적 소모를 넘어 신경심리학적 항상성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자 있을 때 감당해야 할 정서적 반동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쉬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것은 당신의 뇌에게 주는 무급 연장 근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타인의 행복한 일상을 보며 당신의 무너진 마음은 쉴 곳을 찾지 못한 채 더욱 깊은 지하로 파고드는 것이죠. 어떤 밤은 정말 이유도 없이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준 것도 아니고 통장 잔고가 갑자기 바닥난 것도 아닌데 그냥 존재 자체가 거대한 오해처럼 느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틀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하느라 당신의 영혼이 가진 모든 탄성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무줄도 너무 오래 잡아당기면 결국 끊어지거나 탄력을 잃고 늘어지듯이 당신의 마음도 지금 그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느끼는 그 허무함과 답답함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아주 간절하고도 조용한 구조 신호입니다. 나 좀 봐달라고. 나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다고 외치는 당신 영혼의 울음소리인 셈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 소리를 철없는 생각이나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쓰레기통에 쳐넣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뚜껑을 꽉 닫아도 냄새는 새어나오기 마련이고 결국 그 악취는 당신의 일상 전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떤가요? 혹시 오늘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내일 아침에 다시 쓰고 나갈 마스크를 미리 손질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만큼은 그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바닥까지 내려앉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응시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당신이니까요. 가짜 웃음을 짓는 유능한 당신보다 혼자 방 안에서 눈물 짓는 나약한 당신이 훨씬 더 인간답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거의 종교와 같은 미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거나 한 번만 참으면 집안이 평안하다라는 말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훈장은 사실 우리를 옥죄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가깝습니다. 흔히들 침묵을 금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금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 목뼈가 휘어질 지경이라면 그건 귀금속이 아니라 흉기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이 겪는 밤의 무너짐은 사실 이 금 같은 침묵을 너무 많이 수집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참고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울타리인 가족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싸늘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레이더를 돌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식탁 위에 된장찌개 김이 평화롭게 피어오르는 것을 지키기 위해 그 말을 꿀꺽 삼킵니다. 자신의 서운함보다는 상대방의 피로를 먼저 걱정하고 내가 조금만 예민하게 굴지 않으면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짐이 되기 싫어서, 배우자에게는 피곤한 존재가 되기 싫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장 뒷전으로 밀어넣는 일에 올림픽 금메달급 숙련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금메달이 우리 인생에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라면 상황은 더욱 미묘해집니다. 처음에는 이해시키려 노력도 해보고 서운하다고 눈물도 흘려봤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해? 라거나 다들 그렇게 참고 살아라는 차가운 벽이었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대화 대신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체념입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내 마음을 꺼내 보여봤자 도리어 내가 더 다칠 것이라는 공포가 우리 입술에 자물쇠를 채운 것이죠.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한 가정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홀로 거센 풍랑을 견디고 있는 섬과 같습니다. 슬픔이 눈물로 배출되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울게 된다는 영국의 의사 헨리 모즐리의 격언은 바로 이렇게 억지로 평화를 가장한 사람들의 속병을 꿰뚫어 보는 말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또 어떤가요? 우리는 소위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무례한 상사의 농담에도 적당히 웃어 넘겨야 하고 내일이 아닌데도 거절하지 못해 꾸역꾸역 해냅니다. 사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대부분 부려먹기 좋은 사람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씁쓸한 진실을 알면서도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내어줍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인배 흉내를 내지만 정작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 대인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지친 패배자의 표정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어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진실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신시아르는 라틴어 사인시라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밀랍체에 없는 심해라는 뜻이죠. 옛날 조각가들이 작품의 흠집을 가리기 위해 밀랍을 바르곤 했는데 실력이 뛰어난 작가는 밀랍을 덧칠할 필요가 없었다는 데서 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타인의 눈에 완벽하고 괜찮아 보이기 위해 참음이라는 밀랍을 매일같이 우리 마음의 상처 위에 덧칠하고 있습니다. 그 밀랍이 너무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진짜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상태를 자기 침묵 이론, self-silencing theory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 혹은 관계 유지를 책임지려 하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현상을 말하죠. 문제는 이 자기 침묵이 지속될수록 우울증과 신체 질환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죽였는데 결국 나도 죽고 관계도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밤은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낮에는 역할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역할극이 끝난 밤,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당신에게 억눌렸던 감정들이 복수하러 찾아옵니다. 아까 그 말에 화냈어야 했어. 나 정말 외로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소리 없이 소용돌이치는 이 감정들은 여러분이 낮에 썼던 괜찮음이라는 밀랍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눈물이 맺히고 분명히 쉬고 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는 당신이 나빠서도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밀랍을 바를 자리가 없다고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를 미덕이라 부르고 성숙함의 지표라 생각하지만 사실 무분별한 인내는 자기 학대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웃으며 넘긴 그 사소한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층층이 쌓여 거대한 안반을 형성하고 나중에 아주 작은 충격에도 당신이라는 지각 전체를 뒤흔드는 대지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툭 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른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어른 가면을 쓰고 사느라 산소 부족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카페인 가득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버티고 비타민 대신 참음이라는 독약을 삼키며 살아온 당신에게 이 밤의 우울함은 어쩌면 가장 정직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었던 지난 시간들을 이제는 조금씩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내 감정을 죽여서 만든 가짜 평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감정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감정을 마치 스마트폰의 캐시 파일처럼 삭제 버튼을 누르면 깨끗이 사라지는 디지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더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아날로그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구식 테이프 같습니다. 억지로 지우려고 시도하면 테이프가 씹혀서 기계 전체를 고장 내버리고 말죠. 우리가 낮 동안 참아냈던 그 수많은 감정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창고에 미결제 청구서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서들은 공교롭게도 당신이 가장 쉬고 싶어하는 밤이 되면 아주 지독한 사채업자처럼 변해서 이자까지 쳐서 돌아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역설적 과정, 이론, paradoxical process theory라고 부릅니다. 특정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뇌의 감시 체계가 그 생각을 계속 찾아내어 결과적으로는 그 생각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든다는 이론이죠.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온통 머릿속이 흰곰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서럽지 않다고 다짐할수록 당신의 밤은 더 서러워지는 법입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고 쓸데없지만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나무늘 보는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무려 2주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받은 사소한 상처 하나를 소화하는데 때로는 20년이 넘는 시간을 쓰기도 하죠. 소화기관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 운동이라도 하지만 마음의 소화기관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낮에 삼킨 그 서운함들은 지금 당신의 마음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통조림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뚜껑을 따는 순간 독소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태 말이죠. 이 감정의 부채는 경제적인 빚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경제활동이 제한되지만 감정불량자가 되면 존재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당장 발이 시리니까 따뜻한 소변으로 발을 녹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소변이 얼어붙어 발을 더 꽁꽁 얼게 만든다는 뜻이죠. 우리가 타인 앞에서 괜찮아 라고 말하며 상황을 넘기는 행위는 정확히 이 속담과 일치합니다. 그 순간에 어색함과 갈등은 피할 수 있겠지만 밤이 되어 혼자가 되었을 때 그 거짓된 괜찮음은 아주 차가운 얼음이 되어 당신의 심장을 찌릅니다. 감정적 부채에는 파산 신청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그 감정을 직시하고 하나하나 정산할 때까지 그것들은 당신의 꿈속까지 따라와 괴롭힐 겁니다. 가끔은 우리 뇌가 참 눈치 없는 집사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조용히 있다가 우리가 침대에 누워 드디어 좀 쉬어볼까 하는 찰나에 주인님, 아까 그 대리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겠습니까? 라며 아주 정성스럽게 상처를 대령합니다. 이 눈치 없는 뇌는 사실 당신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낮에는 생존을 위해 감정을 억눌러야 했지만 이제 안전한 장소에 왔으니 미처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빨리 치우라고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투박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는커녕 더 큰 고통에 빠집니다. 마치 방을 청소하겠다고 서랍을 한꺼번에 쏟아버린 것과 같아서 우리는 그 난장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아주 정교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릅니다. 억눌린 에너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꿔서 분출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무 오래 웃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에너지를 다 쓴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할 에너지가 바닥나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밤마다 폭식을 하거나 쇼핑에 집착하기도 하죠. 그것은 부족한 감정적 영양분을 채우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가짜 음식이나 화려한 옷으로 마음의 구멍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 구멍은 오로지 당신이 그동안 외면해온 진짜 감정으로만 채울 수 있으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마음 챙김이니 명상이니 하는 것들도 사실 당신의 마음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다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향기로운 꽃을 피우려면 먼저 썩은 걸음을 치우고 땅을 골라야 하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련된 힐링 기법이 아니라 투박한 인정입니다. 아, 내가 오늘 정말 화가 났었구나. 나는 그때 정말 비참했었구나 라고 말해주는 아주 짧은 순간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보다 당신의 밤을 더 평온하게 해줄 겁니다. 명품 가방은 당신의 자존감을 대신 세워줄 순 있어도 새벽 이시의 공허함까지 막아주지는 못하니까요. 생각해보면 참 웃기지 않나요? 우리는 남의 집 경조사에는 몇만 원씩 부조금을 내면서 정작 내 마음이 파산 직전일 때는 단 5분의 시간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타인의 무례함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성인군자 노릇을 하면서 내가 힘들어할 때는
너 왜 이렇게 나약해? 라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쯤 되면 우리 자신에게 소송이라도 당하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 아내 어린아이는 지금 구석에서 울고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어른이라는 멋진 코트를 입고 근사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이 느끼는 그 밤의 무너짐은 결코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을 깎아내며 타인에게 맞춰왔는지를 증명하는 서글픈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훈장은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의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게 불어납니다. 오늘 밤 그 이자 더미에 눌려 숨이 막힌다면 더 이상 버티려 하지 마세요. 그냥 무너지세요. 무너져야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있고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올 힘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당신의 뇌가 대령하는 그 아픈 기억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래, 너 참 오랫동안 거기 갇혀 있었구나라고 아는 채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밤의 정적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라고 만들어진 시간이죠. TV 소리나 스마트폰 화면 뒤로 숨지 마세요. 그 소음들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침묵이 두렵겠지만 그 침묵 속에 당신이 잃어버렸던 진짜 당신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주워 담는 과정은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만이 이 지독한 감정의 빛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너짐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게도 그 무너짐을 멈추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뭔가 고장나면 즉시 고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수도꼭지가 새면 잠가야 하고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 떼어야 하죠. 하지만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고장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당신이라는 활시위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나약함이라는 주홍 글씨로 낙인 찍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라며 자기 자신에게 독서를 퍼붓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받은 상처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상처를 입은 자신을 비난하며 스스로 쏘는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두 번째 화살만큼은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신기하고도 과학적인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우리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양파를 깠을 때 나오는 눈물과 화학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적인 눈물에는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코라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죠. 즉 우리가 밤에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몸 안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실제적인 디톡스 과정인 셈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날 때 억지로 참는 것은 몸 안의 독성 폐기물을 강제로 가둬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무너짐이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살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숭고한 정화작용을 보며 나는 의지가 약해라며 자책하고 있으니 우리 몸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할 노릇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해석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강한 척하며 버텼으면 이럴까라고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자기 개발서가 말하는 멘탈 관리니
긍정의 힘이니 하는 것들은 대개 세금이 밀려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배부른 소리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서 밤마다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구호가 아니라 힘들어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어둠이 깊어야 별이 보인다는 격언처럼 당신의 무너짐은 이제야 당신의 내면에 있는 진실한 별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낮 동안 찬란한 태양 아래 숨겨져 있던 당신의 진짜 욕구와 상처들이 비로소 밤의 어둠을 빌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이제 정서적 입자도 emotional granularity를 높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베롯이 강조한 이 개념은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늘 참고 사는 분들은 자신의 상태를 그저 답답하다거나 안 좋다는 뭉뚱그려진 표현으로 퉁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억울함, 소외감, 질투, 허무함, 안도감 같은 수만 가지 색깔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해상도가 낮은 흑백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대충 보지 마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조용히 이름표를 붙여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전두엽은 활성화되고 편도체의 과도한 흥분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이름 붙이기, affective labeling의 힘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가장 값비싼 유료 구독 서비스가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 구독료는 바로 당신의 영혼과 진심입니다. 남들에게 친절하기 위해, 나에게 불친절해지고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 마음을 난도질하는 이 구독 서비스를 이제는 좀 해지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해지 위약금은 좀 따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변했다는 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까칠해졌다는 이 하는 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새벽 이시에 당신이 홀로 흐느낄 때 그들이 휴지를 건네주나요? 아니면 당신의 가슴 속 응어리를 대신 녹여주나요? 결국 끝까지 당신 곁에 남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평판이라는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라는 안전자산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상사에게 욕을 하거나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변화는 오히려 당신을 더 고립시킬 뿐이죠. 대신 아주 작은 허용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메뉴는 아무거나 좋아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오늘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라고 말해보는 것. 누군가의 무례한 부탁에 곧바로 알겠어 라고 답하는 대신 잠시만 생각해 볼게라고 시간을 버는 것 말이죠. 이런 사소한 자기 결정권의 회복이 억눌렸던 당신의 자아에게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직접 하기 시작하면 그 무력감의 틈새로 회복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아무 글자나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맞춤법이나 문맥 따위는 무시하세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정말 짜증났다. 나 사실 지금 너무 집에 가고 싶다. 같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배설하는 겁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대나무 숲처럼 종이는 당신의 어떤 말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유령처럼 떠돌던 실체 없는 괴로움들이 글자가 되어 종이 위에 고정되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집어삼킬 듯한 괴물이 아니라 그저 다뤄야 할 문제가 됩니다. 감정을 객관화하는 이 사소한 행위가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태풍 앞에 유연하게 휘어지는 대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버티는 바위는 결국 거대한 충격의 한순간에 쪼개지지만 무너짐을 허용하고 흔들림을 받아들이는 대나무는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겪는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한 진통일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조금은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수리 중인 가게 앞에 잠시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두듯 당신의 인생에도 잠시 감정 정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쉬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숙함의 기준에 당신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성숙은 대개 말 잘 듣고 조용히 참는 상태를 우아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 지금 힘들다. 나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고백하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출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은 이제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과 재회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눈물 젖은 축제일지라도 가짜 미소로 가득한 파티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법이니까요. 이제 이 긴 여정의 종착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제 목소리를 따라오신 당신은 아마 지금쯤 꽤나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짜 당신의 체온이니까요.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기대라는 설계도에 맞춰 자신이라는 집을 지어왔습니다. 그 실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가구로 채우고 주방은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한 도구들로 가득 채웠죠. 하지만 정작 당신이 편히 누워 잠들어야 할 안방은 차가운 먼지만 가득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안방의 불을 켤 시간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이 있지요. 하지만 땅이 굳기 전에는 반드시 진흙탕을 지나야 하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밤의 무너짐은 바로 그 진흙탕을 지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옷이 더러워지는 것이 두려워 멈춰 서지 마세요. 그 진흙이 마르고 나면 당신의 대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견고해질 테니까요. 여기서 아주 신비로운 예술 분야의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전통 공예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이어 붙일 때 그 틈새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이나 은가루를 섞은 오칠로 화려하게 메우는 방식이죠. 킨츠기를 거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거듭납니다. 깨진 자국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그 물건이 견뎌낸 시간과 역사를 증명하는 찬란한 훈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무너지고 깨졌던 그 수많은 틈새를 억지로 숨기려 하지 마세요. 그 상처의 결을 따라 당신만의 진심과 자기자비, 셀프 컴파션라는 금가루를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단순히 복구된 사람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결을 가진 완성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학술적인 담론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외상 후 성장 포스, Traumatic Growth PTG이라는 개념으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인간은 극심한 고통이나 심리적 붕괴를 경험한 뒤에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개인적인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죠.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지독한 경험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해체 작업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올리기 위해 낡은 가벽을 허무는 소리가 시끄럽고 먼지가 날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그 붕괴의 소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재건축을 시작했다는 아주 희망찬 공사 소음일 뿐입니다. 물론 내일부터 당장 성인군자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어쩌면 내일도 당신은 싫은 소리를 하는 동료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지을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와 또다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조금씩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10번 참던 것을 9번으로 줄이고 한 번쯤은 이건 좀 서운하네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툭 던져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의 거절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적절한 경계선을 그어줄 때 타인들도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게 되어 관계가 더 투명해지기도 하죠. 가끔은 스스로에게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주의는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건강한 자기중심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은 진부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보호자가 먼저 쓰고 아이에게 씌워주라는 비행기 안전수칙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먼저 산소를 공급해 주세요. 남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헐떡거리는 당신의 폐에 이제는 당신만의 순수한 호흡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에라 모르겠다라고 외치며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그 뻔뻔함이 수천 권의 철학책보다 당신을 더 빨리 구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밤은 더 이상 고립의 동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는 안전한 자궁이며 내일의 당신을 잉태하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은 당신이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채울 수 있는 여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여백에 무엇을 채울지는 이제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의 언어가 아닌 당신만의 언어로, 타인의 꿈이 아닌 당신만의 소박한 취향으로 그 공간을 조금씩 채워나가세요. 그것이 비록 새벽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이든 잠들기 전 읽는 시한 구절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선택한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무너짐을 멈추게 하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우리는 가끔 길을 잃거나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저앉았을 때만 볼 수 있는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너짐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당신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당신 안의 아름다운 풍경들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풍경들을 천천히 감상하며 걸어가세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걷는 것이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방에 가득한 그 고요함이 당신을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소미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행복해질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새벽이 더 이상 차갑지 않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당신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윙크 한번 보내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어둠 속으로 몸을 맡겨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평온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목소리를 낮추고 당신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길고도 깊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베개 머리맡에 잔잔한 물결처럼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충분히 차분해졌고 창밖의 세상도 숨을 죽인 채 당신의 휴식을 축복하고 있네요.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소음들조차 이제는 당신을 방해하지 못할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되어 흐릅니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들, 내일의 걱정들, 그리고 오늘 끝내 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들까지 이제는 저기 먼 바다 너머로 조용히 흘려보내주세요. 당신의 호흡은 이제 아기처럼 규칙적이고 편안해집니다. 들숨에 평화가 들어오고 날숨에 오랜 피로가 빠져나갑니다.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어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밤은 충분히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눈꺼풀이 기분 좋게 무거워지네요. 마치 아주 부드러운 깃털이 눈 위를 스치듯 당신의 의식은 이제 따뜻하고 흐릿한 꿈의 경계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당신만이 주인공인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당신의 지친 영혼이 마음껏 뛰어놀고 푹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쉴 자격이 당당하며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안심하고 깊은 잠에 바다로 잠겨드세요. 제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당신의 평온한 꿈길을 배웅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오늘 우리가 나눈 작은 위로 한 조각이 따스한 온기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